최고위급 특급 전담 요리사 탈북.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아파트 부엌에 서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그냥 여기 있다는 게. 저는 북한에서 최고위급 요리사였습니다. 김씨 일가의 식탁을 책임지던 특급 요리사. 세계 최고급 식재료를 매일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는 평양의 특수구역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은 북한 최고 권력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요리사였고 당에서 주는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일본산 와규, 프랑스산 송로버섯, 이탈리아산 발사믹을 다루던 제가 남한에 와서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19년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한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점심으로 먹던 도시락,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들이 제가 북한에서 특급 간부들에게만 제공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삼겹살, 새우, 신선한 야채들. 여러분, 이 영상이 충격적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북한 최고위급 요리사가 본 충격적인 진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김씨 일가를 위해 준비하던 그 식재료들. 남한에서는 평범한 주부들이 마트에서 그냥 사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권력도 필요 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가졌던 그 특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얼마나 큰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왜 김씨 일가의 요리사가 되었는지, 그 화려해 보이던 특수구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저는 평양의 한 요리 전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분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요리 전문학교 4년 과정을 최우수로 마친 저에게 어느 날 통보가 왔습니다. 동무는 특수부서로 배치되었소.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 영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2005년 3월 저는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 평양 외곽의 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중 철조망과 초소들이 가득한 그곳. 입구에서부터 신원 확인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동무,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모든 것은 국가 최고 기밀이요.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곳은 특권이자 동시에 감옥이라는 것을. 주방은 남한의 5성급 호텔보다 깨끗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해외에서 공수되어 왔습니다. 스위스산 치즈, 덴마크산 버터, 일본산 소고기. 제 손에 들어오기 전에 방사능 검사, 독극물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오전 6시 주방 입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아침 식사는 정확히 오전 8시에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점심, 저녁, 그리고 야식까지. 하루 4끼를 책임졌습니다. 매 식사마다 최소 10가지 이상의 요리가 준비되어야 했고 최고 지도자 동지가 그날 무엇을 드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대부분 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상위 1%도 안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30kg, 돼지고기 5kg, 설탕, 식용유. 일반 주민들이 1년 내내 먹기 힘든 양이었습니다. 아파트도 특별 공급받았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15층 아파트. 온수도 나오고 전기도 하루 20시간 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주방 밖으로 나갈 때마다 보고해야 했고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감청당했고 일주일에 2번씩 생활총화자 합의판 모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식재료 비용이면 일반 주민 100가구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와규 한 근의 가격이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의 100배가 넘는다는 것을. 특히 2016년 대홍수가 났을 때였습니다. 함경도에서 수천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프랑스산 송로버섯으로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인지. 저는 그저 최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왜 제 가슴은 항상 무거웠을까요? 왜 밤마다 악몽을 꾸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문서들을. 2018년 10월, 평양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만찬 준비로 주방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중국 고위 인사들이 방문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북경오리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중국산 고급 향신료가 떨어졌습니다.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창고 2층에 가서 가져오시오. 빨리. 창고 2층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향신료 보관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구석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식자재 창고에 왜 서류 가방이 있을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극비, 1호 문건, 당 중앙위원회 전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 동지의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제가 매일 올리던 고칼로리 식단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문. 다른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의 해외 비자금 관리 내역, 러시아와 중국에 숨겨둔 금괴 목록,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요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요리사가 아니라 공범이었던 건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창고에 갔습니다. 더 많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북한 체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충성이라고 믿었던 것이 공포였고, 위대함이라 배웠던 것이 착취였으며, 선군 정치라 선전하던 것이 실은 인민 억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주방에 새로운 보조 요리사가 들어왔습니다. 22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첫날부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했고 제 행동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속삭였습니다. 동무, 요즘 창고 2층에 자주 가시던데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에서 파견된 감시 요원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미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가지고 탈출해야 한다고.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요리사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위부 감시 요원이 주방에 배치된 이후 저는 매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충성스러운 요리사인 척.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가방을 가지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을 탈출할 수 있을까? 주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식자재를 배달하는 운전사들, 시설 점검 기술자들, 당 간부들. 저는 그들과 대화하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어떻습니까? 두만강 쪽 철조망이 또 보강되었다던데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묻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배달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동무, 요즘 함경도 쪽은 전기 철조망까지 설치했다던데요. 거기 걸리면 그냥 타 죽는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무서운 세상이군요. 특수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경비를 서는 리 동무는 가족이 함경도에 있었습니다. 대홍수 때 동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담배를 피우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특권층은 배 터지게 먹고 일반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 동무, 만약 말이요. 국경을 넘을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화물차. 중국으로 가는 화물차에 숨는 겁니다. 하지만 걸리면 총살이요. 2018년 12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검은색 가방을 제 통제 하에 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창고 2층에 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들만 골라 작은 방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방은 그대로 두고 똑같이 생긴 다른 가방에 그 봉투를 숨겼습니다. 매일 밤 제 아파트에서 그 문서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외울 수 있는 것은 외웠습니다. 혹시 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증언은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려면, 숨어 지내려면, 남한까지 가려면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특별 배급으로 받은 물건들을 조금씩 암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식용유, 담배.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3,0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부족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초, 저는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리 동무가 귀띔해줬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중국으로 가는 식자재 화물차가 있소. 새벽 4시에 출발하는데 검문이 비교적 약한 시간이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동생에게. 하지만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유서가 발견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밤, 저는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3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새벽 3시, 저는 검은색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렇게 저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요리사에서 도망자로. 지옥 같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새벽 3시 30분. 평양 외곽 화물 집결지. 기온은 영하 15도였지만 제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리 동무가 약속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중국행 화물차를 가리켰습니다. 저 트럭, 냉동 식자재 실은 차요. 뒤쪽 짐칸 사이에 공간이 있소. 들어가면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악수를 나누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작은 봉지를 쥐어줬습니다. 빵이요. 그리고 행운을 비요. 냉동 화물칸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냉동 돼지고기 상자들 사이 겨우 사람 한 명 들어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그 좁은 틈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오전 4시 정각,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뎌야 한다. 조금만 더 견디면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평양 외곽 검문소였습니다. 동무, 짐 확인 좀 하겠소. 보안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안원의 손전등 불빛이 냉동 상자들을 훑었습니다. 제가 숨은 곳에서 겨우 1미터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됐소. 통과. 기적처럼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6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발은 이미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리 동무가 준 빵을 꺼내 먹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입에 넣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탈북도 못하고 냉동차 안에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주방의 동료들, 그리고 김씨 일가의 식탁.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저는 좁은 공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을 움찔거렸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밖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검문소다. 전원 하차해서 신분증 확인. 짐 전부 내려. 하나하나 검사한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물을 다 내리면 제가 숨은 곳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들, 이건 최고위급 식탁용 특급 냉동 식자재요. 문서 여기 있소. 검역필 도장도 찍혀 있소. 뭐? 1호 식탁용.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특수구역 물품이라는 것을 알자 보안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함부로 검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과. 빨리 가시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운전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두만강 다리를 건넌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어붙은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입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아직 자유가 아닙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중국 쪽 검문소였습니다.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중국 세관은 북한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곧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까?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화물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도 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다리는 서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여기가 중국 연변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죽음입니다. 2019년 2월 14일 오후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시골 마을. 저는 낯선 중국인의 집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떨렸고 동상 걸린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운전사가 연락해준 조선족 브로커가 왔습니다. 50대 남자, 담배 냄새가 심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 있어. 공안들이 요즘 단속이 심해. 탈북자 잡으면 포상금 받거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왔어? 제가 준비한 3,000달러를 보여주자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걸로 남한까지 꿈깨.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해.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데만 4,000달러, 거기서 한국 대사관까지 또 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첫째,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 2년, 3년. 하지만 그 전에 공안한테 잡힐 거야. 둘째,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중국 농촌 총각한테 팔려가든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였습니다. 농장주들, 공장들. 불법 체류자 싸게 부려먹으려고 혈안이야. 너 같은 놈 돈 안 주고 부려먹다가 신고해서 포상금까지 받지. 이틀 밤을 헛간에서 보냈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가방 속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들. 이걸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 날, 저는 브로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게는 북한 정권의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한국 정부나 언론에 넘기면 가치가 있을 겁니다. 브로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문서? 무슨 문서? 제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김씨 일가의 전용 요리사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당 중앙위원회 극비 문건입니다.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마을의 공안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숨겨준 집 나와.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어. 빨리 도망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밤중 눈 덮인 옥수수 밭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중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고함. 저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안고 눈밭을 헤쳤습니다. 발가락에 동상 통증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5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폐가, 돼지 축사, 공사장 컨테이너. 하루에 라면 1개로 버텼습니다. 돈은 조금씩 브로커들에게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브로커가 왔습니다. 조선족 아줌마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한국까지 보내줄게. 근데 돈이 더 필요해. 지금 $1,0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돼. 최소 $3,000는 있어야.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탈북자를 돕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거였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게 있는 문서들, 한국 언론사나 정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대가로 제 탈출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무슨 문서인데? 김씨 일가의 건강 기록, 비밀 자금 관리 내역, 정치범 수용소 통계. 한국에서는 이걸 원할 겁니다. 브로커 아줌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됐어.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 왔어. 너 태국까지만 가.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 거야. 2019년 3월 초 중국에서의 지옥 같은 3주가 끝나갔습니다. 저는 가짜 중국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로 쿤밍을 거쳐 태국 방콕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중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북한만큼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 길,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기까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중국 쿤밍 공항. 저는 가짜 신분증을 손에 쥐고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중국 출입국 직원이 제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더니 옆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관광입니다. 태국 어디가? 방콕. 사원들 보러. 직원이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영원 같은 10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5일 만에 저는 드디어 중국도 벗어났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빵과 물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태국 현지 조력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경찰이다. 여권 보여줘.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가야 합니다. 제 서툰 영어를 알아들었는지 경찰이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나 한국어를 하는 태국 경찰이 왔습니다. 탈북자시죠?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태국 경찰의 호송을 받아 방콕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보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본인이 정말 김씨 일가의 요리사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검진 기록, 식단 관리 내역, 당 간부들의 비밀 계좌. 조사관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김씨 일가의 식사 습관, 주방 구조, 보안 시스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스위스식 퐁듀와 프랑스식 스테이크입니다. 특히 와규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주방 출입 통제는 3중 보안 시스템입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매일 바뀌는 암호. 질문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2019년 3월 21일, 마침내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숙소 창문으로 방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입니다. 내일이면 진짜 자유입니다. 3월 22일 오전,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까지 약 5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고추장을 비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평양의 특급 주방에서 만든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오후 5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그 복도.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3개월 교육받으시고 사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하나원을 나온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2019년 6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서울의 한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35년을 살았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첫날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냉장고가 있다고, 세탁기가, 에어컨까지. 그날 저녁 배가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샌드위치, 과일, 음료수. 끝없이 진열된 음식들. 가격표를 봤습니다. 삼각김밥 1,500원. 도시락 4,500원. 북한에서 저는 일본산 와규를 다뤘습니다. 프랑스산 송로버섯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점 도시락 안에는 저희 주방에서 특급 간부들에게만 제공하던 수준의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점심으로 먹던 도시락. 그 안에 돼지고기, 계란, 김치, 나물. 북한 일반 주민이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들어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일주일 후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장 보는 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정육 코너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호주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한우. 그리고 가격. 일반 소고기 100g에 5,000원. 이 가격이면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부들이 그냥 카트에 담는다고. 옆에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요즘 고기값이 왜 이렇게 비싸? 예전엔 더 쌌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음식물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이 버려졌습니다. 먹다 남은 치킨, 상한 과일, 유통기한 지난 빵, 조리하다 남은 야채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이 쓰레기통 하나면 북한 주민 100명이 일주일은 먹겠구나. 한 번은 노숙인 무료 급식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봉사자들이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봤습니다. 무료 급식인데 반찬이 4가지였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그리고 고기 반찬까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남한에서 노숙자들이 먹는 밥이 북한의 당 간부들 식사보다 낫다.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같지만 다른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업무, 지하철 타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 짜증나. 월급 25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괜찮잖아. 나는 200만 원인데.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북한 돈으로 1,600만 원.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이 5천 원인데. 정착 6개월 후 저는 서울의 한 한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요리해봤어? 네, 조금. 제가 북한 최고 위급 요리사였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탈북민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첫 월급 200만 원을 받았을 때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원하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감시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새벽에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을 수 있는 것. 주말에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것. 유튜브로 보고 싶은 영상 볼 수 있는 것. 친구 만나서 정치 이야기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 이게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최고 특권층이었습니다. 상위 1%도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 저보다 더 잘 먹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영상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검은 가방. 이 안의 문서들이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주세요. 냉장고 열 때, 편의점 갈 때, 유튜브 볼 때.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아직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